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정부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국당의 주장과는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눴지만은 일본의 수출 규제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일 메시지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이순신 장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보시고 계시는지요?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이제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갔다 오셨고 또 실무진도 파견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대응들이 어떤 파편화돼서는 안 되고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치밀한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지금 이게 보복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 호흡에서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천의 사계부 이런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게 무슨 보복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를 물려서 갚아야 될 정도로 그런 각오가 서 있다면은 저희도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일본 분들이 제기했다가 좀 오히려 좀 자충수로 몰린 경우가 우리 한국이 그 수출 물자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북한에 어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도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저희들이 치밀하게 파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제 그 정치권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배가 12척 있다고 한 얘기 뒤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으로 합칠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적전 분열도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노리는 그 꼼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 오늘 기자회견은 좀 다행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 좀 통 큰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매운동이 국민들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분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약간 자제하는 게 어떠냐 식으로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여론전에서도 좀 앞서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문희상 의장이 국회에서 일본이 이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시자라고 제안하신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관되게 이번 사태를 좀 냉철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무슨 친일파니 토착매고니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그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를 얘기하거나 조국 수석의 죽창가를 얘기하고 어제 또 김현종 차장은 오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정철지 평론가도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가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무려 적용받는 게 그 1,10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불화수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더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요구돼야지 R&D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관점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접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미대사관에서 김현종 차장이 만났던 사람들을 사전에 다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WTO 체제를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는 것들을 아베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GDP가 한 19조 달러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한 14조 달러 됩니다. 한 1.3배죠. 그런데도 중국이 질질 끌려다녀요. 그런데 일본의 그 GDP가 한 5조 달러 됩니다. 우리는 한 1조 6천억 달러 되고 한 3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실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특사 이야기 좀 하시죠.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기자회견했던 내용. 저는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압류자사에 대해서 현금화 조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징용소송단에 좀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대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정치권 내에 좀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조금 더 양보를 할 때 한쪽은 비난하거나 한쪽은 또 강경히 나오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먼저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제안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사실은 대통령도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두 가지 조치가 선행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저는 이제 조만간에 그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경 대응보다는 일단 우리 정부의 뭐 입장 전환, 특히 뭐 강제징용 소송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면서요. 예. 그 저희가 좀 저희 정부가 됐던 국민이 됐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단편적으로는 당장 뭐 21일 날 선거용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제가 뭐 저도 이제 여러 뭐 일본의 지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단편적인 선거용 플러스 해가 그 이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일본이 아베 정권이 일기에서 아주 막 철저하게 그 망가지고 나서 5년 정도 절치부심하다가 이기 내각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미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가가지고 아베가 한 연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분석하기를 일본이 이제 뭐 잃어버리지 20년 해가지고 1위 국가에 머물 거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일본은 결코 절대 3번을 강조해가면서 1위 국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가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의 힘을 등에다 업고 아주 치밀하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그러던 차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깔보거나 깔봐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그 사람들이 치밀을 한 만큼 저희도 치밀하게 무섭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두 분 이야기는 하여튼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 했던 부분,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자 회동 부분, 수락을 사실상 제안을 하고 또 이해찬 대표도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사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에 국한돼서 과연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정부 현안에서도 이야기 나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많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현안까지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맞물려 있는 것이라서 뭐 추경도 당연히 뭐 추경을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겠다는 게 계속해서 뭐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부정적인데 추경에 지금 이번에 다시 정부가 3천억 원을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해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뤄질 텐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늦게라도 형식과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다행이다. 있고요. 예. 예, 지금 이 시점에 계속해서 사실 1대1 회동을 고집하면서 뭐 5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반대해 왔었거든요. 이 시점에 이렇게 이 회동을 받아들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그 한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일본의 보복 조치라는 게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개별 회동도 사실은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양보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치권 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동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정부에서도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태의 본질은 사실은 아베가 복고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 제국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시작됐지만 네. 문제는 어떤 것이 국익을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명분보다는 실리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을 배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다가도 재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합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외교 역량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 발휘할 수 있는 외교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시에 지난번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상상력을 말씀하셨는데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문제들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 외교 라인 교체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불가피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창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노이 북미 회담에 대한 잘못된 예측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서로 준비가 없었다던 치더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이제부터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내는 이 외교부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외교 역량이 얼마나 수준이 낮다라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시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안보 라인까지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라인 얘기는 잠시 뒤에 다른 주제에서 저희들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최대 관심이었죠. 내년도 최저임금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8,590원, 2.9%가 인상이 된 건데요. 그래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께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서 송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주 성장이라는 기본 원칙 틀에서는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김 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죠? 현실을 수용한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사용자하고 노사 측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익위원들까지 들어가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이 현실을 지금 충분히 반영을 한 거죠. 지금 29% 정도가 2년 정도 올랐었고요. 이번까지 하면 32% 정도 되는데 굉장히 그 가파른 상승세죠.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큰 대의명제에 대해서는 그걸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지만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게 현실적인 여론이었었거든요. 이것은 사용자 측도 그랬지만은 실제 또 근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자꾸 이제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피해가 좀 돌아왔다는 거죠.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정도라면 우리가 4인 가족만 잡아도 줄잡아 한 2,400만 명 정도가 그 때문에 이제 묶여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만 임금 근로자에 준할 만큼 상당히 영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갔던 건데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본 거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시켜서 뭐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론을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김상조 실장의 그 발언 중에서 뭐 저희가 와닿았던 게 이게 좋은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을과 을싸움으로 전락했다는 가슴 아픈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여론에서 충분히 수렴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대통령께서 2번이나 사과의 뜻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한다는 것에 더해서 예. 이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김상조 위원장 실장이 조금 솔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예. 누군가에게는 소득이면 누군가에게 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경제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임금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에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저희가 2017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2018년까지 거의 30% 가까이 올렸어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2017년 1사분기를 100으로 했을 때 작년 마지막이 107.6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017년에 3.1%, 2018년에 2.7%,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업을 하는 주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당장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금은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려야 되는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위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 이것에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왜 본인들도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가지고 무리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 수상자 포착 사건, 뭐 일명 우리가 뭐 허위 자수 사건이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밝혀지면서 이제 허위 자수도 문제이고 보고 체계도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일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 남성들은 다 군에 다녀와서 아는데 군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어디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고요. 이건 군인이기를 포기한 거죠. 근데 그 총기를 놓고 음료수를 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가는 과정에서 암고를 했는데 응대를 못했다는 얘기, 또 암고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는 건데 야간에 초병이 암고를 숙지 못하고 총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을 어긋나는 예.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1년에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 거고요. 무신분립이라고 그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건데 이 말이 가장 적절하게 닿는 조직이 실은 군이거든요. 군은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잘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이런 군에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난 것도 간단치가 않은데 그걸 또 숨기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자수하라는데 저는 이게 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건 입이 10개라도 좀 할 말이 없다는 점에서 기강 문제 이번에 군의 자율이 곧 기강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일함대에서 배 목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은 서해쪽 이함대예요. 굉장히 이함대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함대에 있었던 그 목선 사건을 조사 중에 이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빈배가 또 떠내려왔잖아요. 해안 중간에 30도까지 왔었죠. 와가지고 해경이 예. 발견을 예. 했잖아요. 뭐 은폐 이런 것도 다 문제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국민이 지금 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암만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당신들한테 나라 한 벌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군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군대는 정말 나쁜 군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관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본인이 책임을 짐으로써 그것부터 시작해서 군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군이라는 데가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 전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 왔는데 장관이 남의 얘기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삼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축소하는 언론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합참 의장하고 국장부 장관한테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끄덕끄덕하고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 장관은 스스로가 사퇴를 해서 정말 군의 기강을 세우는 데에 그 시작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자꾸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더 이상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해야 두 가지 되는 거고. 사건을 다 같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축소하고 은폐하고 허위로 자수자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봐야 되냔 말이에요. 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데는 두 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책임을 물어서 일단 장관 해임해야 한다, 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 해임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분위기 이슈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꼭 그게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건가는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 계급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책임을 묻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그랜저 검사 비리를 비롯해서 아주 대형 검찰 비리가 터져도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얘기 나온 적이 있나요? 경찰 버닝썬 비리 강남 수사서에서 문제가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청장 물러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그런 건건을 다 물어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기로 하면은 아마 하루도 그 자리에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분위기 이슈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책임 물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반드시 해임이 돼야 되는 건가는 한번 고려를 해볼 문제고요. 오히려 이번에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몽땅 씌우는 것이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삼척 사건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를 할 때에 축소 은폐의 혐의가 짙은 보도 지침을 만들었고, 그거를 공보실장이 합참 의장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관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은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보도 지침 안 맞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죠.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단 이 해임 건의안 제출, 또 국정조사는 일단 공조 라인을 갖고 있죠. 한국당이 오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오전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회동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 19일 날 임시국회가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 문제도 있고 국정조사단 문제도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까지 이제 보고서 제조 요청 통보시정이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장애물 또 우여곡절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추경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질다고 보십니까? 추경안 제출된 지가 벌써 4월 25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90일이 넘어가는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려보냈죠.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경은 어쨌든 이번 또 합의를 할 때 이번에 6월 국회를 임시할 때 3당 그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이번 회기 중에 추경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도 좀 지켜야 되겠고 이제 추경은 어떻게 보면 민생의 문제고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제 다른 별개 문제인데 그걸 또 연동시켜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가는 것은 하더라도 제가 장관한테 해임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묻되 그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연동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초점을 흐릴 필요가 있는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추경을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국회는 사실은 문을 닫으면 곤란합니다.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계속 일을 하면 되죠. 다만 그거 회기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또 소집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놀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는 법률안부터 시작해서 뭐 작년에 걸려있던 뭐 유치원법부터 굉장히 많은 법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 뭐 최저임금 예를 들면 그 결정하는 결정 구조를 바꾸는 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그 신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추경안은 19일 전에 통과를 시키더라도 8월 15일까지 계속 국회가 일할 생각을 해라. 국회를 열어놓고 예.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렇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전체 이익가 223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게 109개예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걸 그대로 다 관철시킬 생각하지 말고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좀 내년 예산 그 선거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뺄 거는 과감하게 빼시고 네. 그리고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주장한 거는 다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벌이지 마시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요. 하룻밤 새면은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원안을 고집할 생각하지 말고 예. 야당에서도 모든 걸 다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합의를 봐서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여당에서는 사실 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천억 원의 추경 편성 또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본회의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이틀을 요구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하루만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19일. 그 이유가 있나요? 해임 건의안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 아마 이제 그 예산안을 한번 연동시켜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첨언을 하면은요. 예. 국회법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잠시만요. 날부터 임 의원님 잠깐만요. 자, 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늘 정례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추경안 처리 정경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지적 관련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한번 보실까요? 네, 이따 국회의장 직무실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함께 만났습니다. 6월 임시국회 후반부에 있을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주되게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에 한국당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 표결을 무산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하루만 좀 해보자는 취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임 의원님 계속 예. 그 같은 맥락에 좀 설명을 본회의에 해주세요. 그 네. 장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그 보고가 되면은요 24시간 이후 24시간 지나가야 이거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그래도 물리적으로 24시간을 가지려면 가지려면 18일 하루가 지나야 열어야 되니까요. 18일 날 할 수 있다는 19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은 그래서 18일 안건을 한국당은 상정하고 이틀 원하는 거고 민주당은 19일만 하루만 하면은 그거 채택 무산시킬 자체가 수 안 있다.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틀을 하고 하루가 좀 갈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장관이 먼저 사퇴하면 되잖아요. 저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의 원내대표가 만났으니까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어차피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될 것 같은데 강행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제 임명을 하면 16번째예요. 장관급 중에서. 근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는 제가 보기에 임명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자는 취임하면서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자조차도 검찰의 제19 감싸기의 정황들이 분명하거든요.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제19 감싸기를 넘어서는 내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7년 전에 그 녹취록 하고 인사청문회 때 발언하고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면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기소 결정문이 법원으로 말하면 판결문이나 똑같거든요. 판결문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기소 결정문은 또 공개를 해야 되죠. 왜? 이게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했던 근거가 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그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 두 가지를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르면 뭐 내일 정도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